네 번째 시리즈 강의 중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좀 다양한 내용들을 골고루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주로 집중적으로 좀 들어갈 부분은 들레즈의 반복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복잡계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나 복잡계 문제 이외에 그동안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지만 살짝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들레즈는 이제 다들 아실 테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축가고, 그러니까 철학자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특강을 하는 내용 거의 대부분이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레즈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다뤘던 개념이 리좀, 분자적인 것,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고 탄력토화 같은 개념들도 다뤘었죠. 근데 제가 리좀 얘기를 하면서 건축적인 적용 얘기를 할 때 보통 수평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건축들을 주로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리좀이라는 개념이 꼭 수평적인 건물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 한두 개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FOA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이후에 현상 설계에 제출한 아이디어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보시면은 6개 정도의 동그란 평면을 가진 다발들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마천루를 이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보면은 비정형적이고 꾸불꾸불하다라는 점이 눈에 띄실 수도 있겠지만 리좀적인 관계에서 볼 때 저 건물들 각각의 관계가 서로 네트워크처럼 얽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쪽 건물이 부서져 나가도 사람들이 탈출해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에서 하나의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여러 개의 통로를 가지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건 MVRDV가 설계한 키싱타워라는 비엔나에 설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개념도 역시 비슷하게 여러 개의 마천루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좀이라는 개념이 꼭 건축에 적용될 때 수평적인 공원이나 수평적인 매트 빌딩의 형태로만 변형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들레즈의 연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레즈 첫 시간에 이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들레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면 재미없으실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25년에 태어났고요. 프랑스 파리 출생이고 그 다음에 소르본느 대학에서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것이 프랑스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지만 진짜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꼴 노후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고등사범학교라고 번역되는데요. 그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고등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대학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의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탑 클래스의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에꼴 노후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웬만큼 정치적으로 이름을 날리거나 철학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에꼴 노후말을 졸업하고 경력을 쌓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이름을 떨치게 되거든요. 근데 들레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그냥 보통의 소르본느 대학을 나왔다는 점이 특이한 경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철학교수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아미앙, 오를레앙, 파리 등에서 고등학교 철학교사를 하죠. 저 경력은 프랑스 철학자들한테는 일반적인 경력인데요. 한국 철학 학과를 졸업한 일반적인 철학도들은 졸업 이후에 직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철학을
딱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그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을 대학에서 강사로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출판사로 들어가거나 기타 등등 그렇게 문이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독일은 그런 그 철학도들이 밥을 굶으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철학과 교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프랑스, 독일의 철학자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그 박사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을 출판을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하는 식으로 보통 그 이름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도 역시 비슷한 코스를 거쳤고요. 그 68년에 차이와 반복을 쓰기 전까지는 그 착실하게 그 들레즈가 그 철학사가로서 연구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사가와 철학자는 확실히 다른데요. 철학사가는 그 철학 그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을 했었고 그게 역사적으로 그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철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를 착실하게 공부하는 건데요. 그 과정이 그 휴미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니체, 칸트, 프루스트는 문학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베르그송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흐와 마조그라는 요 사람은 철학자는 아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 들레즈가 철학사가로 활동했었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들레즈가 본격적으로 자기의 철학을 하게 된 시기는 1968년 차이와 반복과 그 다음에 의미의 논리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철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논문으로서 그 박사 논문에 부논문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그 국가박사라는 명칭이었었는데요. 옛날 그 프랑스 박사는 국가박사와 일반 박사로 나눠져 있어서 국가박사는 이런 그 엄청나게 긴 논문 하나와 부논문을 썼어야 됐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들레즈의 박사 논문이고요. 68년 그 프랑스 문화운동 이후로 이게 평준화되면서 국가박사라는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들레즈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저번 시간에 주로 얘기했었던 뭐 리종이나 분자적이나 그 탈주에 대한 문제들 그것들이 다 등장을 하고요. 그 밀플라토라는 천계의 구원 이 책에서 그런 개념들이 다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들레즈가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저술을 많이 쓰는데 이 시기가 들레즈하고 예술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가 이때 나오고요. 영화 1,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름도 역시 그 여러 예술, 바로크 예술이나 건축이나 회화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푸코도 책이랑 관계를 그 갖다가 그 어느 순간에 좀 거리가 떨어졌다가 푸코가 죽은 다음에 그 푸코를 애도하는 책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철학이란 무엇인가가 거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 책은 가타리하고 같이 책을 썼고요. 이 책이 예외적으로 그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철학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저 책이 읽으면 굉장히 흡입력이 있습니다. 저 책이 사실상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들레즈라는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서점에서 그 책을 꺼내게 돼서 들레즈에 빠지게 된 책인데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과 예술 그런 여러 분야들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미있게 읽었지만 실상은 들레즈의 철학을 다 알지 못하면은 그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또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레즈는 그 내재성 하나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마지막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95년에 그 폐하고 관련된 질환으로 숨을 거의 쉴 수 없는 단계까지 가서 더 이상 작업을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자기 집 테라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걸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유작 2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 들레즈 이력을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그 들레즈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가족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게 강조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랑스 철학자들이 워낙
그 희한한 가족 편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푸코는 동성애자였었고 다른 사람들은 뭐 부인을 죽인 철학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들레지의 철학도 보면은 그 뭐 동성애나 아니면은 그 혈통에 따른 종족 번식이 아닌 다른 종족 번식, 예를 들면 뭐 늑대 인간이나 드라큘라 같은 걸 언급하는 대목도 많고요. 이 사람이 정상인인가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들레지가 미국으로 소개될 때 그런 점이 상당히 장애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들레지의 이력을 소개할 때 꼭 그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었고 아주 행복한 가족 생활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들레지의 개념들을 얘기할 때 그 생성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그 제가 그 4번의 강의에서 미처 길게 언급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이 개념을 그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성은 보통 그 어느 책에 주로 나오냐면 의미의 논리하고 천기의 구원 두 군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의 논리에는 그 무제한적인 생성이라고 해서 이게 그 한쪽의 방향성을 갖는 의미 이전에 무의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의미의 상태는 그 의미가 하나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양쪽 방향으로 다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밥을 먹었다와 내가 밥을 먹지 않았다가 그 같은 종류의 카테고리 안에 묶는 상태가 그러니까 생성이자 무의미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쪽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선택되게 되면서 내가 밥을 먹었다가 참이 되고 밥을 먹지 않았다가 거짓이 되는 상태가 의미라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쪽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직전의 어떤 상태를 그 들레지는 무의미의 상태라고 부르고, 그거를 그 무제한적인 생성이라는 개념하고 연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앞쪽 세 강을 다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 무의미나 생성에 관련된 부분이 들레지가 얘기하는 잠재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분화돼서 의미와 한쪽 방향성을 갖는 것은 현실태 쪽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 의미의 논리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계의 구원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은 이게 완전히 무방향성이 아니라 약간은 방향성이 있는 생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그 들레지가 그냥 생성의 철학자고, 그 생성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다 들레지의 생성이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생성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철학자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결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들레지가 사용하는 결은 어떤 종류의 그 약간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 뒤에 써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드브니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불어로 생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커밍이 그러니까 영어고, 세 번째 베르덴이 독일어가 되죠. 그래서 저렇게 쓰고, 천계의 구원에 등장하는 그 생성이라는 것은 그 비커밍이기 때문에 이게 되기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생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계의 구원에 등장하는 생성은 뒤에 보시면 저런 개념들이 쭉 있는데요. 그 동물 되기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 동물 생성이라고 번역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되기로 보통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동물 되기, 어린이 되기, 여성 되기, 분자적인 것 되기, 그 다음에 그 인식할 수 없는 것 되기.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 뭔가라는 것을 잘 그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는데, 동물 되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리는 것은 무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뭐 당랑권이나 호권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건이죠? 용권 그런 것도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물을 흉내내는 그 무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 흉내내서 무술을 한다는 것이 들레지적인 의미에서 그 흉내내는 단계에 있으면은 그 진정한
그 무술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고 그 자기의 모든 움직임과 힘의 강도가 그 동물 자체의 움직임이나 힘하고 그 완전히 같게 되는 동물의 힘과 강도에 녹아내리는 어떤 종류의 단계에 갈 때 그 무술의 경지가 딱 어느 정도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레지가 이야기를 그 모방이나 그 은유도 들레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개념인데요. 그 뭐뭐처럼 한다라는 것을 그 하는 단계가 무술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단계라면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의 단계에 올라갈 때 그 어떤 종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지가 얘기하는 동물 되기도 사실상 그 동물을 흉내내는 단계가 아니라 동물의 움직임이나 그 어떤 그 모든 그 강도와 흐름을 다 자기의 몸에 흡수해서 그거를 그대로 체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동물 되기를 얘기할 때는 왜 동물 되기를 얘기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래쪽에 있는 다른 되기들을 보시면은 그 감을 조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나 그 여자 그리고 소녀 되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모든 되기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수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항한 동물, 그 다음에 어른에 대항한 어린이,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항하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 되기를 얘기를 할 때 보통 드는 예는 피카소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어린이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성숙한 어른이 돼서 그림을 그리는 게 보다 더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들레지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처럼 그리는 그 그림을 처음 그려보듯이 그리는 그림이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항하는 인간이 보다 더 진화가 이루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들레지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규제와 그 통제, 질서에 얽매인 단계가 아닌 그 동물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훨씬 더 들레지는 그 우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역시 앞쪽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쪽이 그 두 개의 현실태 잠재태 중에서 잠재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되기도 마치 그 똑같은 위쪽에 있는 그 동물 되기와 어린이 되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남자에 대항한 여자가 어떤 열등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 분자적인 것 되기와 인식할 수 없는 것 되기, 지각할 수 없는 것 되기, 인식할 수 없는 것 되기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되기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져 있는 그 형태가 아니라 훨씬 더 미세한 입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단계가 인식할 수 없는, 지각할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레지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저희가 이 현실태 잠재태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 주관이나 유기체처럼 덩어리져 있는 것,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간이나 그 어른이나 그 남자 같은 것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들레지는 그 남자 되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되기는 존재하는데 남자 되기나 어른 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텍스트를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레지가 생각하는 생성이라는 것은 항상 그 소수자 쪽으로 그리고 부서져서 작아지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변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쪽 잠재적인 차원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들레지가 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잠깐 그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이 다이어그램에서 말씀드리면 이 현실태에서 잠재태 방향으로 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식할 수 없는 것, 지각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분자적인 것에
대해서 들레즈는 훨씬 더 그 어떤 조직돼 있고 형태가 정해져 있고 구성이 딱 짜여져 있는 것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들레즈의 입장에서는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다 그 긍정적이고 철학이나 과학만큼의 그 사유의 높이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술 내부에서도 위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보기에 예술 중에 예술, 그리고 가장 그 분자적이고 탈영토화되어 있는 예술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물질성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적이고 지각할 수 없는 것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미술보다는 음악을 가장 그 보다 더 완벽한 이라고 쓰는. 그 다음에 영화와 요 언급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회화보다는 영화를 보다 더 우위에 놓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예술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어떤 그 장르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 회화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회화적인 장면들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음악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들레즈한테 있어서는 시네마가 페인팅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뮤직, 시네마, 페인팅 순서로 어느 정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축은 어디쯤에 있느냐 하는 게 또 항상 궁금하실 텐데 글쎄요, 건축은 아마도 그 위계상으로 보면은 페인팅하고 거의 비슷한 즈음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건축을 예술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들레즈적인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페인팅에 가까운 것이고 건축을 응고된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 관점도 역시 음악이 보다 더 비물질적이고 지각 불가능한 것인데 그게 응고돼서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그 들레즈의 관점하고도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힘과 강도를 그대로, 그러니까 세잔느적인 형태나 아니면 몬드리안적인 추상이 아니라 힘과 강도를 그대로 포착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던 그 화가가 베이컨이고, 들레즈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그 들레즈가 생각하는 그 잠재태에서 현실태를 끌어올리면서 그거를 그대로 딱 수용하는, 그리고 그대로 포착하는 어떤 방식에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그 이외에 그 들레즈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술가, 화가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스위스 화가인 파울 클레, 그러니까 폴 클레라고 하기도 하고 파울 클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던 아트에 대해서 그 자기가 바우하우스에서 가르치면서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두껍지도 않고 얇은데 한국에는 번역이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힘과 운동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자세히 써 있거든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파울 클레의 그림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정의가 어떤 것이냐면 이 정의가 들레즈의 입맛에 너무 딱 맞아서 들레즈가 수시로 인용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fair, visible, invisible이라고 불러내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make visible the invisible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각 예술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파울 클레는 정의를 했고요. 들레즈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잠재적인 것, 힘과 강도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할 것인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런 비슷한 정의로서 다른 예술들을 쭉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fair, audible, inaudible이라고 써놓은 것은 그 음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정의를 할 때 음악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게 그 음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회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을 어떻게 똑같이 보이게 할 것이냐
라는 데 관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은 플라톤적인 관점이고 뭔가를 재현하는 관점인데 이 파울 클레의 관점은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거를 똑같이 그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들러지가 얘기하는 잠재적인 걸 현실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관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음악도 들리는 어떤 소리를 변형을 시켜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듣게 만드는 게 음악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음악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또 변형을 시켜서 철학이나 문학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 문학은 쓸 수 없는 거를 쓰는 게 문학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없는 도저히 글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정서나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글로 써 내려가는 게 바로 문학가나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질문을 하시겠죠. 건축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똑같은 공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써내려간다면 건축은 지어질 수 없는 거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고민이 생기냐면 건축의 일반적인 정의가 짓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또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건축을 구축적인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삶을 조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의 자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직할 수 없는 삶을 조직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봐야 되는지 지어질 수 없는 것을 짓게 만드는 것이 건축이라고 봐야 되는지 하는 그 두 개의 또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이걸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4강 동안 이거를 얘기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쭉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불연속적이나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홀클레 그림은 근데 실제로 저는 베이컨 그림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일 텐데 하여튼 베이컨 그림도 실제 사이즈로 보면 거의 스크린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봤을 때는 너무 끔찍한 느낌이라서 그림을 안 좋아했는데 실제 사이즈 그림 3면화 같은 걸 보면 이 벽에 꽉 차거든요. 그래서 터치나 라이프의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딱 그림 표현 같은 게 다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에 책에서 보는 거랑은 다르게 베이컨 그림도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불연속적으로 계속 몇 가지 언급을 해야 될 분들이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두 명은 르네 데카르트와 함께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에서 보통 대립 확률론을 얘기를 하죠. 근데 시대상으로 보면 약간 위에고요. 스피노자하고 라이프니츠는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고 죽기는 스피노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명은 데카르트를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의 라이벌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공통적인 스승에 속하는 사람이 라이프니츠가 아닌 스피노자라서 보통 니체, 스피노자, 베르그송 이렇게 세 명을 니체, 스피노자, 베르그송을 들러지의 세 명의 정신적인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왜 등장을 하느냐? 이 사람도 들러지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라이프니츠하고 스피노자를 같이 언급해야 되는 이유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스피노자는 왜 라이프니츠를 몰래 만났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서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의 전체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죠. 이 사람은 스피노자고 라이프니츠고 이 사람은 프루스트에게 유태인
스피노자는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적분은 거의 비슷한 시대에 발명했고 뉴턴하고의 그 논쟁도 또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다재다능해서 그 수학자이자 법률가이자 외교관이자 정치인이자 그다음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신학자는 약간 예기리 생이라서 정치인과 같은 거 오로지 철학을 열심히 했고 자기의 생계를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렌즈를 가는 일을 했었대요. 근데 렌즈를 가는 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이라서요. 일종의 그 BIM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느 정도의 테크닉이 있는 그 일이라서 그 나름 고난도의 일을 하면서 그 뭔가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보통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에서 혼자 고독하게 살면서 자기의 철학을 만들었고요. 그 철학이 굉장히 과격해서 불태우는 파문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진 철학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워낙 뛰어나서 이 독일에 있는 라이프니츠한테까지도 이 그 구글이나 네이버가 없던 시대였는데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이 라이프니츠가 이 사람의 철학을 좀 더 알고 싶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라이프니츠가 파리에 왔을 때 그 암스테르담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스피노자를 그야말로 몰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긴 대화가 오고 갔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화가 됐어도 재밌었을 텐데 영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스피노자를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로 인정하는데 이 책에 따르면 성격적으로 라이프니츠가 굉장히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인정하면서도 그거에 반대되는 뭔가를 어떤 식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구축을 해서 그 모나드라는 개념을 그 보다 더 발전을 시켜서 스피노자에 대항하는 철학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책의 서술에 따르면 결국 그게 스피노자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고 그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라이프니츠보다 먼저 죽고 라이프니츠는 그 자기 이론을 뭔가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 책만을 보면 라이프니츠는 굉장히 그 엄청 나쁜 사람이고 스피노자는 이렇게 뭐 착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데 들레즈는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을 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름이라는 책이죠. 르플리라는 책인데 라이프니츠와 바로크라고 해서 라이프니츠의 철학과 바로크 시대의 예술과 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히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언급은 못하겠지만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이 두 개가 저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 철학의 시스템이 그 같이 있기가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현상학하고 구조주의가 물과 불처럼 서로 그 섞이기가 어려운 타협점이 없는 것처럼요. 물론 현상학자하고 구조주의자가 같이 만나서 뭐 맛있게 저녁도 먹고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철학적인 논리의 단계에 딱 들어가면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라이프니츠하고 스피노자의 철학에도 딱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이런 개념들이 그 두 명의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 그 개념인데 이 개념들이 서로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마낭스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내재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들레즈 하면은 잠재성의 철학자로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내재성의 철학자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재성이고요. 이 단어를 이마낭스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은 조금 익숙한 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안에 있는 어떤 그래서 그
그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 안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를 간략하게 너무 과격하게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러니까 불교적인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철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게 저 먼 어떤 곳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고 세상을 벌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이 세계 안에 속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인 어떤 존재를 스피노자는 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네이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처를 자연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본성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이처라는 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신자연이라는 그 단어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substa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체라는 단어를 썼죠. substanc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세 단어가 거의 유사한 뜻으로 쓰이고 그게 바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떤 것이라서 그게 그 스피노자가 생각한 신인데요. 그 개념이 이 세계 안에 그 속속들이 다 들어와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와 구별할 수가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신이 운영되는 것인 거죠. 근데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굉장히 기독교나 천주교의 신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은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일단 만들어놨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모나드인데요. 그 모나드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접혀 있어서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사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저가 루비콘강을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안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사과를 먹었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여러 분기하는 가능성들 중에 아담이 사과를 먹고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갈라지는 무한히 많은 가능성은 사실 어떻게 펼쳐질 수는 알 수 없고 신은 그 모든 세계를 다 관장하고 있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세계는 도대체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라이프니츠는 설명을 하기를 그것은 신이 선택을 했는데 신이 선택한 이 세계가 전체의 모든 무한한 세계의 가능성들 중에 가장 선한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신이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해송수의 피상트라고 불어로 하고요. 영어로 하면은 sufficient reason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던 뭐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던 거기에는 신의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스피노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의 어떤 이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일어나는 대로 펼쳐지는 대로 계속 펼쳐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피노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를 봐야 결국 어떻게 그 다음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다 내재한 어떤 상태를 가정을 하는데 라이프니츠는 내재한 것 밖에 신이 존재하는 내재하는 것 외부에 신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트랜센던스라는 게 이 이마낭스라는 개념하고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설정되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의 내재적인 상태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립이 들레즈 철학이나 다른 철학에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들레즈는
그 스피노자를 철학의 그리스도라고 칭찬을 하면서요, 이 내재성이 가장 끝까지 도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레즈도 이 내재성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들레즈의 개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안에 속해져 있어요. 제가 잠깐 매트릭스 얘기를 하면서 플라톤적인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 빌딩들이 있고 하는 그 세계와 그 네오나 몰피어스가 이 우주선 같은 배를 타고 다니는 그 세계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흉측하게 생긴 지구가 파괴된 이후의 세계가 진짜 세계인데, 이 세계하고 가상현실처럼 나타나는 세계가 딱 분리되어 있죠. 근데 들레즈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로 딱 속해져 있어야 그게 진짜 이마낭스가 현실화된 그 세계관이죠. 매트릭스는 두 개의 세계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들레즈적인 영화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잠재태하고 현실태가 둘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딱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 바깥쪽에 어떤 잠재적인 것이 있어서 그게 우리 세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힘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라이프니츠하고 다른 노선을 걷는데요. 들레즈가 라이프니츠적인 노선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항상 인용을 하면서 같이 나오는 문학자가 한 명 있는데, 문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남미에 굉장히 뛰어난 문학가인 조르주 루이 보르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들레즈 책에 수시로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들레즈가 특별히 좋아하는 문학가들이 몇 명 있는데, 카프카가 그렇고요. 네, 보르헤스가 그렇고, 프루스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시로 항상 등장을 해서 철학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로 사용이 되죠. 이 보르헤스가 쓴 책들을 보면은 단편들도 굉장히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프랑스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철학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됐었던 사람들 중에 보르헤스하고 프랑스의 역시 문학가이면서 철학자인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씁니다. 근데 이 보르헤스 소설 중에 이게 둘로 갈라지는 골목길의 정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끝없이 둘로 갈라지는 골목길이 있는 정원이라고 번역되는 게 있고요. 바벨 도서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얇은 단편인데, 들레즈가 즐겨서 인용하는 거는 바벨 도서관보다는 끝없이 둘로 갈라지는 정원을 인용을 많이 하고요. 끝없이 둘로 갈라지는 정원이 취팽이라는 외국 사람이 설계한 정원인데, 이 길이 한 가지 길로 가다가 둘로 갈라지면서 무한히 많은 길로 퍼져나가고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라이프니츠에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특이점들에서 어느 쪽 길을 택할 것이냐 에서 여러 특이점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세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레즈는 부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평행세계의 이론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부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상상력이나 약간은 SF적인 상상력을 읽다 보면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흡수하는 부분, 그리고 모나드에 관련된 이론이 들레즈 텍스트를 읽다 보면 마치 DNA하고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로 흡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사람의 몸 속에
이 전 우주의 질서가 다 담겨져 있고 접혀져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된다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 DNA 같은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라이프니츠의 철학과 스피노자의 철학이 공존할 수 없는 철학인데 이 점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들레지의 철학 안에서는 두 개가 나름대로 재밌는 부분을 뽑아서 공존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그 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들레지를 그 우리 시대의 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칸트냐? 이 사람이 그 무슨 칸트의 철학하고 뭐가 어떤 점이 닮았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칸트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경험론과 합리론을 합치고 여러 가지 다른 철학들을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근데 들레즈의 철학 시스템이 약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 같이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근데 유심히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씩 어긋나서 균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재밌고요. 들레즈가 천기의 고원에서 그 이원론이 일원론이 되고 일원론이 다원론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은 리종에서 보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데카르트적인 그 듀얼리즘을 들레즈가 볼 때는 그 두 개의 대립상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이나 정신 그리고 사유나 연장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 스피노자적인 이론론의 자세고 그리고 이론론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하나의 전체 시스템 안에 있는 두 개의 대립상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이라는 게 들레즈가 생각하는 다원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레즈의 입장에서는 그 데카르트에서 스피노자에서 이 들레즈적인 현대의 철학으로 쭉 이어지는 어떤 흐름을 나름 찾아내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마낭스, 내재성이나 이론론에 대한 생각이 그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인간과 자연이라든지 뭐 기계와 인간 이렇게 대립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 그리고 물질과 정신 이런 것들이 그 현대 사회에 와서는 특별히 이 철학을 거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허물어져 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뒤쪽에 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건축에도 알게 모르게 흡수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랜드스케이프와 건축이 구별되지 않는다거나 뭐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 벽과 바닥과 천정이 구별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개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 그러니까 벽과 천정, 기둥과 파사드 이런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극복되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세계로 그 건축이나 도시나 랜드스케이프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거는 그 FOA가 설계한 요코하마 페리터미널하고요. 이거는 명동성당 프로젝트를 그 95년에 제안을 했다가 지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이런 종류의 건물을 보면 사실 그야말로 그 건축이 아닌 것이 건축이 되는 것이고 지어질 수 없는 것이 지어지는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하디드 건물 같은 게 지어질 수 없는데 지었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종류의 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의 어떤 것들이 건물이라고 불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그 랜드스케이프와 건축, 뭐 도시와 건축 이런 경계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로 파악이 되는 그 스피노자적인 세계관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예는 꼭 뭐 꾸불꾸불한 건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미니크 베로가 설계한 ECC 초기안인데요. 초기안을 보면은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골목길들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다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랜드스케이프와 도시 조직의 그
텍스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하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구성 방식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종류의 그 이원론적인 사고의 극복의 하나의 단계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프랑스 그 국립도서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약간 불연속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요. 반복 개념하고 복잡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그러면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반복하고 복잡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 부분과 복잡계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복 부분은요, 사실 그 들레즈의 주요 저서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거의 잘 건축하시는 분들은 언급하시지 않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반복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복하고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복 개념은 가장 자세히 나오는 것은 이 들레즈의 68년 에스여진 박사 논문인 차이와 반복에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차이 개념하고 같이 있는 개념이고, 두 번째 장에 굉장히 반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재, 과거, 미래의 관점에서 이 반복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그 개념들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겠고, 도대체 반복 개념이 어떤 부분에서 등장을 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쭉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등장시키는 심리학자인데요. 프로이트죠. 그래서 락강 얘기를 드리면서 프로이트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게 철학자들한테 다시 언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들레즈한테 있어서도 프로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자 동시에 극복되어져야 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개념 중에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굉장히 프로이트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원래 정상적인 그러니까 원칙들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냐면, 쾌락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현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쾌락 원칙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하는 게 쾌락 원칙입니다. 그래서 긴장되어 있는 어떤 상태가 이완이 되는 것이 프로이트한테는 쾌락이고요. 뭐 성욕도 물론 그렇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해소되는 게 뭐 오줌을 참았다가 쫙 다시 프라이처럼 하는 그런 게 다 긴장이 해소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긴장이 해소되고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사람이 어떤 규칙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수업을 안 듣고 앉아서 듣는다든지 하는 것 같은 거는 현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움을 준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반복 강박에 대한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꿈을 계속 꾸시는 경우 혹시 있지 않나요? 그리고 대학 입시 보신 분들은 꿈속에서 10분 남았는데 하나도 안 쓴 그런 꿈들 갖고 꾸시죠. 그 꿈이 도대체 왜 계속 나타날까 하는 게 굉장히 프로이트한테는 의문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꿈이라는 것은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대신 해소되면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긴장을 해소하는 건데, 반복되지 말아야 될 어떤 기억이나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개념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개념인데,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죽음 충동하면 뭔가 죽고 싶은 생각인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뜻을 조금 살펴보면 약간 뜻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하고 반복 강박 예를 직접 드는 구체적인 케이스는
그 이 꼬마 한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름이 한스가 맞는데 꼬마 한스의 사례인데요. 그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이 꼬마 한스는 여기 보이시는 실패를 그 실을 손에 잡고 실패를 던져서 그 침대 밑으로 던졌다가 실패가 사라지면은 다시 그러니까 실패를 당겨서 그 실패를 다시 자기한테 가지고 왔다가 다시 던지고 끌어오고 하는 반복적인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옹알옹알하면서 말을 하는데 포르트 하고 던졌다가 다라고 해서 당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저기 그다음에 여기 뭐 그런 뜻이래요. 저도 정확하게 그 뜻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없다가 다시 생겼다라는 실패가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프로이트가 조사를 해본 결과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옆에 있다가 없어졌던 그 충격, 어린애의 충격을 꼬마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실패가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장면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기가 그러니까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패에 대한 게 뭐 예술에서도 이렇게 뭐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복 강박이라는 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그게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거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감시자들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효주가 이 감시하는 요원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뭔가를 기억해낼 때는 손톱으로 꼭 책상을 똑똑똑똑 치면서 기억을 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종의 뭐 설경구가 강박증에 있냐라고 하는데 그게 강박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동작을 반복하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가는 꿈이나 입시의 꿈으로 나타나고 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단련시켜서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치 죽음이나 고통을 추구하는 것 같은 욕망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는 편안한 상태로 돌입하기 위한 충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동을 죽음 충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반에 가까운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가는 어떤 죽음 충동의 단계에서 반복이라는 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굉장히 긴 얘기를 썼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들러지 같은 경우는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반복의 개념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법 자체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사고를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사고를 할 때 대부분 어떤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나라는 거를 하나 찾아보면 그 철학자가 한 말을 거의 무슨 교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거를 완전히 믿고 그거 하나만을 딱 보고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철학자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어떤 개념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그 개념에 관련된 분야와 뭐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철학자, 사회학자를 다 찾아서 그 개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철학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뭐 저도 완벽한 철학자가 아니지만 생각을 깊이 있게 끝까지 자기가 아는 끝까지 도달해 보는 게 결국은 철학의 굉장히 재밌는 점이고 철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멈추고 다 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들러지가 생각한 반복에 대한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프로이트에 대한 것도 있고 니체가 얘기하는 영원 회귀라는 것도 반복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영원 회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게 돌아온다는 거죠. 똑같은 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동쪽에서 해가 똑같이 뜨고 계절이 똑같이 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니체와 들러지가 얘기하는 영원 회귀는
같은 것이 반복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이 반복된다. 새로운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계속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셔서 그 니체의 철학을 꽤 쉽게 만화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니체 전공자도 어떤 분이 보시고도 꽤 완전히 이상하게 쓰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천해 드릴 만한데요. 이 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아니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니체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만화책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기존의 서구 사상에서 존재란 동일자를 의미하는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희가 어제 본 영희가 오늘도 여전히 영희라고 할 수 있다면 영희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생각을 2000년 동안 받아들여졌는데 니체는 이걸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 본 영희와 오늘 본 영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영희가 오늘 본 영희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와 생성을 거듭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AN이 같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것은 같다라는 것은 변화, 생성을 의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니체가 얘기하는 영원회귀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만화책을 철학하시는 분들이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많이 사다 주셔서 꼬마애가 존재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철학책 읽히지 말라고 전화 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재밌고요. 실제로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화들하고 같이 얽혀져서 나오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재밌고도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들레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차이와 반복은 니체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요. 모든 얘기가 쭉 가다가 결론 부분에서는 니체와 영혼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챕터의 끝부분에서는 항상 결론이 그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개의 고원에서는 방점이 베르그송한테 찍혀 있어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날 부분에는 베르그송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항상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말년의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스피노자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누가 중요한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입장이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집에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한 몇 년 만에 전화한 화가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영원회귀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전화가 있는데 술을 마시고 전화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죠. 그래서 계속 삥삥 도는데 지하철 2호선을 보면은 지하철 차량은 매번 돌아오는데 타고 있는 사람은 매번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게 항상 돌아오는 것 같다. 이게 영원회귀의 개념이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엔 바드 영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알랭 레네와 알랭 호브리에가 한 명이 시나리오를 쓰고 알랭 레네가 영화를 찍은 건데 비슷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영화죠. 이 영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영화가 들레즈가 시네마 2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꼽히는 영화고요. 사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 영화는 90년 이후 펄프 픽션 이후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톰 티크베어라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아틀라스라고 해서 워쇼스키 남매하고 같이 영화 찍은 감독이고요. 이 사람이 향수라는 영화를 찍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 초기장에 속하는 건데 롤라런이라고 보통 한국에 번역되어 있고 롤라런이 원래 제목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남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가 계속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화가 제 기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하는 영화인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약간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이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줄거리상으로 보면 계속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면서 톰 크루즈가 점점
강해지고 뭐 외계인을 물리친다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차이와 반복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실현시키는 영화 감독은 홍상수 감독입니다. 그래서 북촌방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저 김상중과 유준상 기타 등등의 배우들이 뭐 술을 마시고 뭐 차를 잡고 집에 가고 뭐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비슷하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엣지 오브 투마로우처럼 타임슬립을 하는 건 아니에요. 타임슬립을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일상생활인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데 조금씩 다른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상수 감독 영화가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 게 SF의 장르로 섣불리 넘어가지 않고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차이와 반복을 딱 잡아낸다는 점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왜 저런 영화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하는 거는 계속 의문으로 남죠. 그러니까 왜 반복이라는 개념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인가 하는 거는 의문점으로 남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런 게 그냥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 4강, 1, 2, 3, 4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되는 영화가 등장하는 것은 혼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뭔가 반복이라는 개념이 다른 곳에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예로 들 수 있는 게 저는 복잡계 과학이나 창발 개념에서 피드백, 반복 개념, 되먹임 작용 같은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계의 창발과 피드백 개념이 들레즈 철학에도 녹아내려져 있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는데 반갑게도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키스 안셀 피어슨이라는 싹 트는 생명, 제르미날 라이프라는 들레즈 해설서를 쓰신 분 책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 철학과 복잡계 창발을 연결시킬 수 있고 바로 반복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반갑죠.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개념이 들레즈의 철학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들레즈한테 있어서는 반복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헐벗은 반복, 이거는 물질적이고 김 빠지고 똑같은 동일자가 돌아오는 반복이고요. 이건 별로 들레즈가 좋아하지 않는 반복이고 깔때기처럼 하나로 수렴되는 반복입니다. 근데 반면에 옷 입은 반복, 풍부한 반복이고요. 가면 쓰고 위장하는, 그러니까 이 가면 쓰고 위장한 거를 들레즈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통상적인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보다는 환상을 중요시하고 본질보다는 가상을 중요시 여긴다 할 때의 그 얘기와 살짝 맞아떨어지는 개념이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가면 쓴 그리고 정신적인 움직이는 그리고 차이만 돌아오는 그리고 끝없이 퍼져나가는 개념들의 반복을 들레즈는 자기가 얘기하는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사는 아까 말씀드린 보르헤스의 끝없이 둘로 갈라지는 정원에 나오는 발산 개념하고 연결을 시켜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을 이거를 창조적이고 풍부하고 옷 입은 반복, 차이만이 돌아오는 반복으로 봐야 될까라고 저는 의문이 됐는데 들레즈는 명확하게 앤디 워홀이 자기가 얘기하는 반복 개념하고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리앤 바드가 맞아떨어진다라고 두 예는 차이와 반복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딱 차이와 반복하고 맞아떨어질까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등장을 하는 게 진화론의 진화와 유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 무생물, 그러니까 무생물 자체서부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러니까 미개한 생물체가 있을 때 그 생물체가 눈이 없는 뭐 집신벌레도 빛에 반응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도 없는 어떤 미개한 종류의 원시 생물이 있을 때 눈이 어떻게 생겨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빛이 어떤 그 자극을 줬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게 아직 눈은 아닌데 그 부분이 빛에 민감한 쪽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죽고 이새가 태어났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빛에 반응하는 부분이 조금 더 그 반응하는 게 민감해지고 계속 그 과정이 반복을 거듭하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종합, 그러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종합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반응에 의해서 종합을 하는 수동적인 종합의 방식으로 눈이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식은 신이 인간은 그 내가 만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요. 끊임없는 어떤 반복을 통해서 그 창조와 창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들레즈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발이나 창조에 있어서는 들레즈는 그 반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눈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 이 반복을 들레즈는 수축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편에는 이완이 있겠죠. 그리고 분석이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 반복을 수축과 종합으로 보는 관점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들레즈가 그 어떤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반복과 피드백을 통해서 종합의 과정을 거쳐서 기관이나 유기체가 생겨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프로세스에 반복을 놓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언급했었던 엣지 오브 투마로나 그 북촌 방향이나 뭐 롤라런, 그 마리엔 바드 같은 영화를 보는 들레즈의 관점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복을 통해서 종합과 수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 종합과 수축은 딱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진화 과정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발산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과 수축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그거는 끝없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들레즈적인 관점에서는 이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가는 그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쭉 전체를 읽다 보면은 결국 그 들레즈가 언급했었던 반복 개념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건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학생 졸업 작품에 보면은 차이와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들이 조금씩 각도를 비틀어서 여러 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동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뭐 연수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들레즈적인 차이와 반복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언급했었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 건축 사이의 오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철학 개념을 건축으로 섣불리 적용했을 때 보통 생기는 오류들을 몇 개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혼동해서 해석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반복 개념을 잘못 해석한 오류인데요. 들레즈의 반복 개념은 시간 개념이 빠져있는 경우가 제 입장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게 시간에 따라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간 개념이 없는 공간으로 딱 압축시킬 경우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주름 개념이 있습니다. 주름은 그 우리의 모나드 안에 적혀있는 사건의 주름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곧장 건축에 그 주름 잡힌 파사드로 번역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의 혼동,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들레즈의 그러니까 리존 개념을 해석을 해서 창살이 복잡한 창문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리존이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철학 개념이 어느 스케일, 그러니까 건축 스케일, 도시 스케일,
아니면은 주택 스케일, 어느 스케일로 적용이 됐을 때 가장 적절한 개념이냐라는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 이 철학 개념이 이상한 식으로 그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는 진짜 여러 얘기를 한꺼번에 마지막 시간에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3, 40년 후에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십니다. 왜냐면 제가 68년 프랑스 얘기를 했고, 2008년, 그러니까 서울 촛불 집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3, 40년 후에 아시아나 서울은 어떻게 될까 하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얼마 전에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여기 보면은 그 유럽 최고의 미래학자 겸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랑스와 미테랑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권을 잡은 사르코지 우파 정권에서도 성장 촉진위원장을 맡았죠. 그래서 우파 좌파 정권을 다 하셨던 분이고, 뭐 경제학 완전한 철학자는 아닌데, 뭐 그러니까 이 약간 철학자 비슷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뭔가 하셔서, 그러니까 3, 40년 후의 미래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한 정당이 70년 이상 집권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25년쯤 중국 공산당이 붕괴하고 20년은 그 중국보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겠지만 점점 부채가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기업과 경제 권력이 국가 권력을 대체하고 그 국제 시장이 규제가 없는 상태가 돼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국제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그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을 넘어서면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종류의 국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예상들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철학자들이 할 종류의 그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건축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미래를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철학이라는 거의 본분이 그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그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그 추상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정당의 이름과 그 국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딱딱 얘기를 하기는 이거는 그 철학으로서는 그 철학이 할 과업을 약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그 과학이나 철학 아니면 들러지의 철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단서는 그 복잡계에 관한 얘기가 약간 아마 또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 봤었던 자크 아탈리의 구체적인 얘기, 미국은 몰락할 것이며 중국은 이렇게 될 것이며 하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에서 할 수 있는 얘기에 그 어떤 종류의 그 현대 철학과 과학이 도달한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복잡계의 과학인데요. 그 복잡계의 과학은 여러분들이 다 사실 익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프랙탈이나 그다음에 자기조직화, 창발, 소산구조 이런 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구체적인 예들로서 많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월드컵 그 응원이나 촛불 집회나 태풍 같은 걸 예를 듭니다. 그래서 태풍이 처음에 생겨날 때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가 있는데 어떤 태풍을 처음 촉발하게 하는 그 촉발 요인이 하나 딱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그게 전체 무질서를 어떤 창발적인 조직으로 만들면서 그게 그 질서 잡힌 뭔가 움직임과 비슷한 상태로 돌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완벽한 질서의 상태는 아닌데 그 무질서와 질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것이 그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 자발적인 무질서로부터 질서의 상태로의 창발을 복잡계의 과학자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런 게 인간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서머힐이라는 학교 같은 학교를 보면 교육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애들을 그냥 계속 놀게 만들죠. 근데 계속 놀게 만들어도 애들 사이에서
그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고 어떤 종류의 창발이 이루어져서 창조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학적인 그 어떤 이야기들을 뒷받침할 과학이 없었는데 이 복잡계 과학은 그런 얘기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서 강압하는 방식으로만 질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질서로부터 자연적으로 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학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케이오스와 완전히 고착화된 어떤 질서의 상태 사이, 요 사이에 있을 때 그 가장 그 유기체가 진화 상태에서 적응을 잘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어댑터빌리티라고 나오는데 그 적응도가 가장 높게 되고 요 사이에서 가장 그 창조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 그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상태를 그 회사에서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회에서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자연 상태에서도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은 생물체들이 그 번성을 해나간다라는 얘기를 그 하고 있고요. 뭐 복잡계 과학이 처음 생겨난 거는 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포엔카레라는 그 과학자가 그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을 할 때 그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는 100% 결정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문제는 하나가 더 추가될 때, 예를 들어서 뭐 화성과 지구와 태양이 딱 세 개의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궤도를 계산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이게 그 미분방정식으로 안 풀린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으로 풀려야 위치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딱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풀리면은 결국은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예측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그 전통적인 과학의 방법으로 그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얘기했듯이 현재의 모든 조건을 알면 100년이든 1000년이든 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식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거를 봐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현실의 상황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기상 모델을 미분방정식으로 만드는데요. 요거를 역시 그 미분방정식으로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고 그 수치를 대입해서 하나씩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어려웠었는데 컴퓨터가 있으니까 다 하나씩 대입해서 시뮬레이션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렇게 미분방정식이 한 번에 딱 안 풀리는 거를 비선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선형 비선형이 직선이고 휘어져 있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도 안 풀리는 한 번에 안 풀리는 방정식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을 수치를 하는데 수치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를 살짝 잘못 그 입력을 하죠. 근데 그 초기 조건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전체 그 그림 자체가 기상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에 의해서 결과 자체가 바뀐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게 북경에서 나비짓을 하면 뉴욕에서 뭐 태풍이 불고 하는 나비 효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 쭉 나오고요.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스트레인지 어트랙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 전체의 그 혼돈의 상태에서 미세한 그 질서의 어떤 궤적을 그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완전히 혼돈 상태인 기상 상태나 아니면은 그 물의 흐름 같은 게 완전히 혼돈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혼돈 안에 어떤 종류의 미세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무질서라는 게 완전히 대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미세한 그 질서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관점이 그러니까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가들한테도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데 코라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언급을 직접 하진 않는데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FOA의 그 대표인 이 사람이 OMA 프로젝트를 특히 물렁세나르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혼돈 상태의 질서를 잡아주는 게 그
램쿠레스가 잡아놓은 요 보이드로서 작동하는 띠들, 그러니까 요 띠들이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혼돈 상태에 그 미세하게 있는 질서의 어떤 스트레인지 어트랙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혼돈 속에 있는 질서의 역할을 그 보이드의 띠들이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이 미세한 질서에서 전체 그 혼돈을 그 만들어 나가는 그 요 어떤 질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폰 노이만의 셀룰러 오토마톤이라는 거고, 이거는 그 여기 보면 라이프 게임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동영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원칙이 하나의 셀 주변에 3개 이상이 살아있는 셀이 둘러싸이면 이게 살아있는 거고, 그 3개 이하로 줄어들면 이게 뭐 없어지고,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딱 입력해 놓으면은 요 세포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살아났다 죽었다 성장했다 그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컴퓨터 안에 그 미리 프로그램을 딱 이런 형태가 되라라고 형태를 입력해 놓은 건 아닌데, 자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뭐 곰팡이 정도 수준의 뭔가가 꿈틀꿈틀댔다 살아났다 없어졌다는 걸 반복을 하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입자들의 운동 방식을 그 서로 규정하는 원칙을 딱 입력을 해놓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비행을 시켜보면은 마치 새들이 이 원통을 피해서 날아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개의 원칙을 주어 놓으면 그 전체 시스템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그 셀 애니메이션에서 그리듯이 새 움직임을 하나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원칙을 딱 주고 그냥 시뮬레이션을 걸어놓으면은 그 움직임 자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많이 의문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너무 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과연 물질과 생명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저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 디지털 생물학자들이 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생물학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단지 그 디지털 라이프를 다룰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루는 생명을 드라이 라이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진짜 생물학자들이 개구리를 해부하고 붕어를 해부하면서 다루는 생물을 그러니까 웻 라이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쪽은 드라이한 거고 한쪽은 웻한 건데, 자기들도 역시 생명을 다루는 이유는 생명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 도대체 생명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디지털 생명학자, 디지털 생물학자들한테 있어서는 생명이 형태가 아닌 형식입니다. 그래서 말캉말캉한 피부를 가져야 된다, 뭐 찌르면은 액체가 나와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형식 시스템을 가진 것이 그 생명이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진화하고 번식하고 뭐 소멸한다든가 어떤 종류의 원칙들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의 생명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넓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지구라는 것을 생명체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이 실제로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조직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화와 번식, 기타 등등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식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은유적으로 지구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생명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원칙들을 따져봤을 때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름을 가이아라고 붙이고 있죠. 대지의 신인 가이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그럼 도대체 생명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이론을 보면 증권 시장도 일종의 생명체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의 좋은 예로 이
스미스 요원을 들 수 있죠. 이 사람은 백신이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네오가 그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디지털상으로 돌아다니는 것까지도 생명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프와 매터, 물질과 생명의 경계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희미해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물질도 역시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SF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 AI나 2001년 오디세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도시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생명체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가 진화 번식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룰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대 건축에서 만드는 도시 계획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생명체가 진화 번식하는 복잡계의 룰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혼돈과 질서 사이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 가로놓여 있어서 질서는 항상 혼돈 쪽으로 가려 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쾌락 원칙하고도 통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반대 방향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을 만들더라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조물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건축가를 생각해 봤었죠. 근데 복잡계 과학에서는 이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신 이외에 다른 원칙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복잡계 과학에서 등장하는 자기조직화 원칙이죠. 이거는 무질서 상태에서 어떤 촉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질서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나오게 됨으로써 무질서와 질서의 관계가 신을 제외시키고서 성립이 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진화론적인 관점하고 맞물어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눈이라는 게 수동적인 종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겨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스피노자적인 관점에서 초월적인 누군가가 있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내의 질서에서 모든 것이 다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초월적인 신은 이제 완전히 이 철학이나 과학에서 밀려나 버리는 거고요. 스피노자와 들레적인 무신론적인 세계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복잡계 과학하고 같이 딱 맞물려 떨어지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들레즈한테 있어서 이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이기도 하고 복잡계에서 등장하는 피드백 그리고 창발, 셀프 오거니제이션, 자기조직화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은 진짜 정물주적인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창조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런 것이 아닌 어떤 종류의 질서를 만드는 체계를 생각하는 게 딜레이적인 사고인데 이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섞여 있는 어떤 종류의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엠쿠라스가 생각하는 새로운 도시론의 생각하고도 맞아떨어지고요. 어떤 불확실성과 우연을 수용하는 도시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직접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알렉산더 크리스토프가 얘기하는 패턴 랭귀지의 이 패턴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케이오스의 상태에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스트럭처가 코스모스로 가는 어떤 점진적인 발생의 과정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크리스토프가 원래 과학자였었고요. 최근 작업들을 보면 진짜 복잡계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계 과학이라는 게 들레즈의 반복과 발생 같은 개념하고도 맞아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건축에서 얘기하는 케이오스에서 패턴에서 스트럭처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과정하고도 맞아떨어지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미분에서 나오는 dx, dy가 그 따로 떨어져 있다가 합쳐지면서 실제 값이 적용돼서 딱 규정되는 그 과정하고도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복잡계 과학하고 미분이 들레즈의 철학을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정확하게 그 두 과학이 그 들레즈하고 합쳐지면서 더 철학적인 힘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의 생각하고도 맞아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테고요. 프루스타이고 계획이나 그러니까 다른 근대적인 도시 계획이 그 탑다운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베니스 같은 도시들은 바텀업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림에 있어서도 이런 종류의 그 추상회화는 플라톤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프레탈적인 어떤 것은 굉장히 바텀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는 시간을 통해서 다 해보지 않고서는 결과를 알 수가 없고요. 추상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100년 후의 미래를 딱 그냥 순식간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복잡계의 개념도 또 역시 딱 맞물려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도대체 왜 건축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도대체 철학을 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생각을 도대체 해야 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의문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종원됐다라고 보통 얘기한 시대가 벌써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했고요. 건축에 있어서는 저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해체주의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철학책을 학생들도 보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램크라스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철학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생각을 학생들도 하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하면서 자본의 논리와 데이터와 건축주의 요구,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어떤 상황, 그 자체만을 알고서 건축을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철학적인 책을 읽고 개념을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다들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마침 후기 자본주의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자본이나 과학이 철학과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해버리는 시대다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본이 곧 종교가 되고요. 네, 과학이 곧 철학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숭배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의 사고가 다 과학의 역할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건축을 설명하면 맞지만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을 가지고 건축을 설명하면 실제적이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그러니까 요 철학이나 종교에 관심을 갖는 어떤 사람들을 막연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80년대 대학 문화를 보면 철학자를 얘기를 하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당하죠. 그리고 자본과 과학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시대에 철학을 도대체 왜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저한테 있어서는 물론 램프라스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굉장히 좋은 예가 저는 이 산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지마와 니시자와의 건축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내도 작품집을 내는 거고요. 책을 쓰지 않고 철학적인 개념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덜란드 알미르에 있는 그 문화센터와 극장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보면은 그 건물에 이게 복도가 있긴 하죠, 사실은. 복도가 어딘지, 근데 방이 어딘지, 중정이 어딘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딜러리적인 의미로 위계 자체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 삶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그대로 고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막 물씬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태를 만들려고 그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모리아마 하우스 같은 걸 봐도요.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냐, 쪼개져 있다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로 모여서 억지로 같이 살 것이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를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를 곰곰이 삶 자체를 고민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딜레즈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데리다를 언급하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저는 이게 철학이라는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철학이 생각을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건축에서 철학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건축을 보면 거의 철학적인 얘기를 안 하지만 세지마의 인터뷰를 보면 딱 하나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자기는 끊임없이 위계가 없는 건축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 위계가 있고 방들에도 위계가 있고 모든 질서에는 위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위계가 없는 non-hierarchical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얀색을 즐겨 쓰는 것도 어떤 공간에서는 빛이 어둡고 어떤 공간에서는 밝고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건축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공간이 동일한 밝기로 밝은 건축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어쩌면 안도타다오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딱 대조되고 어떤 공간에서는 압축됐다가 딱 트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공간 자체도 부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위계 자체가 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으며 그런 세상에서의 삶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평면 같은 걸 만드는 게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서 현상에 당선돼야지라는 의도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데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학도 철학을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어려운 개념들을 짜맞춰 놓은 거를 내가 이걸 왜 해석하고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고민을 했었던 거를 그 흔적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책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철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딜레즈의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술과 과학과 철학이 딜레즈 입장에서는 똑같이 창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분야가 동시에 다 사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깊이 있게 사유를 하는 것은 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도 사유를 하는 것이고요. 과학자들도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단지 정서, 기능, 그 다음에 컨셉, 개념이라는 다른 결과물로 나올 뿐이지 요 다른 분야가 철학이 우위에 있고 뭐 과학이 그 다음이고 예술은 거기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깊이 생각하는 결과물이 뭔가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술, 과학, 정치, 사랑이라는 요 네 개의 분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네 개의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진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요. 놀랍게도 철학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철학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요 네 개의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진리를 순환하게 하는 서큘레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술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종류의 소중한 뭔가를 과학에 옮겨가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철학자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진 거를 예술에서 어떻게 또 발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그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그 얘기를 하는 들레즈의 바디뷰의 관점들을 보면 그 철학이라는 것이 건축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분야를 가로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영화나 그 과학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정신분석이나 다른 분야를 끊임없이 언급을 하는 것이 그 하나로만 한 다리로 서 있는 경우는 학이나 두루미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다리로 서 있고 여러 개의 어떤 질서의 체계를 같이 알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한다는 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개념 하나를 끌어와서 내 건축은 이걸로 합리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디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종류의 가치 체계와 질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질서 자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철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니체가 자기 자신의 철학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고요. 모든 가치와 의미의 전복이라는 것이 니체의 철학의 그 핵심 과제로 삼았던 것이고요. 이걸 이어받는 푸코 그리고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 철학에서 하는 역할이고 이것은 굳이 그 사람들의 철학을 읽지 않더라도 이거를 일상생활에 건축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그 생각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 이게 굳이 철학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보여드리고 싶은 이 글은 그러니까 저의 은사님이신 그러니까 민현익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문구로 저한테 옛날에 말씀을 해주시는 문구인데요. 폴 브루제라는 그 프랑스 시인이 얘기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게 건축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굳이 그 어려운 개념이나 들레즈라는 이름조차도 빌리지 않고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는 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너무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 그 생각하라. 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면서도 그 엄중하면서도 그리고 우리한테 철학이라는 것을 보다 가볍고 일상적으로 그 대할 수 있는 이 문구를 보여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